제96회 공명은 눈물을 뿌려 마속을 베고 주방은 머리를 잘라 조유를 속이다. 이때 나서서 계책을 올리겠노라고 한 사람은 바로 상서 손자였다. 경에게 어떤 묘계가 있는가 하고 조예가 물으니 손자가 아랜다. 옛적에 태조 무왕제께 오서 장로를 잡으실 때 위험한 지경에 처하셨다가 뒤에 공을 이루셨사온데 후에 매양 신하들에게 남정 땅은 참으로 천옥천옥이라 하셨나이다. 그 중에도 험한 바위로 둘러있는 500리 야곡도는 용무할 땅이 못 되옵니다. 이제 만약에 천하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촉을 친다면 동우가 또 경계를 범해 들어올 것이 뻔한 일이오니 차라리 지금 있는 군사들을 가지고 대장들에게 명하시어 각기 요해처를 지키고 있으면서 예기를 기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년이 지나지 않아 중국은 강성해지고 오와 촉 두 나라는 반드시 서로 물고 뜯을 것이라 그때 도모하신다면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부디 명찰하옵소서. 조예가 사마이에게 물었다. 이 의논이 어떠한가? 손상서에 말하는 바가 극히 옳은 줄로 아옵니다. 조예는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손자의 말을 좇아서 사마이에게 명하여 여러 장수를 각 유해처로 나누어 보내 지키게 하며 곽회와 창합은 그대로 머물러 장안을 지키게 하고 3군의 상을 크게 내린 다음에 낙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공명이 한중으로 돌아가서 군사를 점거해보니 조운과 등지가 없다. 심히 근심이 되어서 관음과 장포를 시켜 각각 일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돕도록 했다. 두 사람이 파야흐로 떠나려 할 때 조운과 등지가 군사 1인 말 1기를 잃지 않고 군기와 양초 등도 유실한 것 하나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공명은 크게 기뻐하면서 친히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그들을 맞았다. 조운이 황망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며 배군한 장수를 어찌 승상께서 멀리 나오셔서 맞으시나이까 하고 말했다. 공명은 급히 그를 붙들어 일으킨 다음 손을 잡고 이는 내가 현명한 것과 우매한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오. 이번에 각처의 장수들이 다 손실을 보았건만 오직 자룡만은 1인 1기도 잃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곁에서 등지가 아랜다. 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선행하고 자룡께서는 몸소 쳐져서 뒤를 끊어 장수를 베고 공을 세우니 적들이 다 간담이 서늘해 하였사오며 이로 인해 군사 물자가 하나도 허실되지 않은 것이옵니다. 참으로 장군이로다. 공명은 황금 50근을 내어 조운에게 주고 또 비단 10,000피를 내어 조운의 수하 군사들을 상주려 했다. 그러나 조운은 삼군이 세운 공도 없고 저희들이 다 각기 배군한 죄가 있는 터에 상을 받는다면 이는 승상께서 상벌이 분명치 않으신 것이 되옵니다. 아직 곧집 속에 두셨다가 이번 겨울에 군중에 나누어 주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하고 사양했다. 공명은 탄식하며 선제께서 살아 계시던 때 매양 자룡의 덕이라 일컬으시더니 이제 봄에 과연 그러하오. 하고 이로부터 더욱 그를 공경했다. 그러자 문득 고하되 마속, 왕평, 위연, 고상이 이르렀다고 한다. 공명은 먼저 왕평을 장중으로 불러들여서 엄하게 꾸짖었다. 내 그대에게 마속과 함께 가정을 지키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간하지 않고 이렇듯 이를 그르쳤느냐. 왕평이 발명한다. 저는 제3권에서 요래의 토성을 쌓고 군사를 진쳐 지키자고 했습니다마는 참군이 대로하여 듣지 않으므로 저는 스스로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산에서 심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위병이 갑자기 이르러 산을 사면으로 에워싼 것이온데 제가 군사를 데리고 가서 10여 차례나 들이쳐 보았으나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튿날 그대로 무너져버려 항복하는 자가 무수하게 되니 저는 외로운 군사를 가지고
버텨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위문장에게로 가서 구원을 청했던 것인데 중도에서 또 위병을 만나 산곡 중에 포위당했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혈로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체로 돌아가 보니 이미 위병이 점거해서 연류성을 바라고 갔사온데 길에서 고상을 만나 드디어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위병이 영체로 가서 습격하여 가정을 회복해보려 했으나 가정의 도무지 복로군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아 의욕이 들어 높은 데 올라가 보았더니 위원과 고상이 위병에게 포위당하고 있길래 제가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두 장수를 구해내 참군과 모두 한 곳에 모였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양평관이 적의 손에 떨어질까 두려워 급히 돌아가서 지킨 것입니다. 제가 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승상께서 믿지 못하시겠으면 각부 장교들에게 물어보시지요. 공명은 그를 물리친 다음에 마속을 장중으로 불러들였다. 마속이 제 손으로 제 몸을 결박하고 장전에 와서 꿇어앉는다. 공명은 낯빛이 변하여 말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병서를 많이 읽어 전법을 환히 알고 있는 터이겠지. 내 누차 분명히 경계하되 가정은 곧 우리의 근본이라 했으며 그대도 온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걸고 이 중한 소임을 맡은 것이 아니냐. 내가 만약에 왕평에 관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찌 이 화가 있었겠느냐. 이번 싸움에 패해서 장수들이 죽고 땅을 잃었으며 성이 함몰된 것이 다 그대의 죄다. 만약에 군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여러 사람을 복종시키겠느냐. 내 이제 법을 범했음에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대가 죽은 뒤에 그대의 처자에겐 내가 타달이 농미를 줄 것이니 구태여 근심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하고 좌우를 꾸짖어 끌어내어 목을 베라 했다. 마속이 울며 승상께서 저를 자식처럼 보셨고 저도 승상을 아버님으로 생각했사옵니다. 저의 죽을 죄는 도저히 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바라옵건대 승상께서는 순임금이 곤을 죽이시고 우를 쓰신 뜻을 생각해 주시면 제가 비록 구천에 가도 한이 없겠사옵니다. 말을 마치며 통곡하니 공명도 눈물을 뿌리며 말했다. 내 그대와의 의가 형제 같으니 그대의 아들이 곧 내 아들이라 구태여 내게 당부할 것도 없는 일이다. 좌우는 마속을 원문 밖으로 끌고 나가 목을 배려했다. 이때 참군 창환이 마침 성도에서 왔는데 무사가 마속을 배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곧 들어가 공명을 보고 옛적에 초나라에서 득신을 죽임에 문궁이 기뻐하였다합니다. 이제 천하를 아직 정하지 못한 터에 지모가 있는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공명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옛적에 손무가 천하의 위명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법을 공명정대하게 썼기 때문이요. 이제 사방이 서로 다투어 싸움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 만약에 법을 배한다면 어떻게 도적을 칠 수 있단 말이오. 마땅히 배어야만 할 것이오. 조금 있다 무사가 마속의 수급을 기하에 바치자 공명은 통곡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창환이 물었다. 유상이 죄를 지었기에 군법대로 시행한 터에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또 우십니까? 내가 마속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전일의 선제께서 백제성에서 임종하실 때 일찍이 내게 당부하시되 마속은 말이 그 실상보다 지나치니 크게 써서는 아니되리라 하셨는데 이제 보니 과연 그 말씀이 맞았소이다. 그래서 내 박지 못한 것을 깊이 안하면서 선제께서 하시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이렇듯 통곡하는 것이오. 공명의 이 말을 듣고 모든 장수와 군사들 누구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 마속의 나이 39이니 건흥 6년 여름 5월에 죽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가정을 잃은 죄가 그 어찌 가벼우랴. 우습다. 마속이 평법을 논하다니. 원문의 목을 베어 군법을 밝히고서 눈물을 씻으며 문득 선제를 추모하네. 공명이 마속의 목을 베어 그 수급을 각 영체에 돌려 보이고 난 후
실로 꿰매어 시체에 다시 붙이고 관을 갖추어 장사를 지내주며 몸소 제문을 지어 제를 지내고 마속의 가소를 성의껏 무율하고 다달이 농미를 내어주도록 했다. 그리고 공명은 친히 표문을 지어 장원이 후주에게 갖다 올리게 했는데 이 표문에서 그는 스스로 승상의 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했다. 장원은 성도로 돌아가서 후주에게 들어가 뵙고 공명의 표문을 바쳤다. 후주가 받아서 펴보니 글 뜻은 대강 다음과 같다. 신이 용렬한 재주로 감히 과분한 자리에 외람되어 있어 친히 모월을 잡아 삼군을 지휘한 바 법도를 가르치며 군율을 밝히지 못하옵고 일에 임해선 세심하지 못하여 마침내 가정에서 영을 어기는 죄와 기곡에서 경계하지 않은 허물이 있기에 이르렀나이다. 허물은 모두 신에게 있으니 신이 사람을 알아보는 총명이 없사옵고 이를 분별함에 어두운 바가 많사옵니다. 춘추의 법에 비추어 보면 신이 어찌 죄를 회피할 길이 있사오리까. 스스로 삼등을 평강하기를 청하오니 이로써 신의 잘못을 신칙하옵소서. 신은 참귀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엎드려 처분을 기다리나이다. 표문을 읽고 나서 후주가 승패는 병가의 상사인데 승상이 어찌하여 이리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고 말하니 시중 비의가 나서서 신이 듣자옵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법을 받드는 것을 중히 여기는 터이옵니다. 법이 만약에 행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승상이 싸움에 패하여 스스로 평강을 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아옵니다. 하고 아랜다. 후주는 그 말을 조차 이에 조서를 내려서 공명의 벼슬을 떨어뜨려 우장군으로 삼고 승상부 일을 보며 점처럼 군마를 총독하게 하고 비의로 하여금 조서를 받들어 한중으로 가게 했다. 공명이 조서를 받고 관직의 등급이 떨어지자 비의는 공명이 행여나 무안해할까봐 할애하는 투로 촉중의 백성들은 처음에 승상께서 내 고를 빼앗았을 때 심히 기뻐들 했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공명은 그 말에 도리어 안색이 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한 번 얻었다가 다시 잃었으니 얻지 못한 것이나 같은데 공이 그것을 가지고 내게 할애하려 하니 실로 낯이 뜨거운 일이요. 근자의 승상이 강유를 얻으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천자께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공명이 이번에는 노기를 띠며 말한다. 싸움에 패해서 돌아오며 한 채의 땅도 빼앗지 못한 것은 나의 큰 죄요. 일개 강유를 얻은 것이 위국에 무슨 손실이 될 것이 있단 말이오. 승상께서 지금 웅병 수십만을 이끌고 계시니 다시 위를 치는 것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일의 대군이 기산과 기곡에 진치고 있을 때 우리 군사가 적병보다 많았건만 도적을 깨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도적의 손에 깨졌으니 그 잘못은 군사가 많고 적은 것에 있지 않고 주장에게 있을 뿐이오. 이제 내 군사를 줄이고 장수들을 덜며 벌을 밝히고 허물을 생각하며 변통할 길을 장래에 비교하려 하거니와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군사가 많아도 무엇에 쓰겠소. 이제부터는 누구나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저 고려 없이 내 부족한 점을 나무라고 내 잘못을 책망해 주어야겠소. 그래야만 나란 일이 바로잡힐 것이고 도적을 멸할 수가 있을 것이며 천하를 평정할 날도 머지 않을 것이오. 비의와 여러 장수는 모두 그 말에 감복했다. 비의는 성도로 돌아갔다. 공명은 한중에 있으면서 군사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무예를 가르치고 성을 공격하는 기구와 강을 건너는 기구를 만들어 놓으며 양초를 쌓아놓고 싸움에 쓸 것들을 마련하여 후일 중원을 도모할 준비를 부지런히 했다. 세작은 이 일을 탐지해 낙양에 고했다. 위제 조예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사마이를 불러서 촉을 깨뜨릴 계책을 상의하니 사마이가 촉은 아직 치지 못하옵니다. 지금 날씨가 극히 더워 촉병이 나오지 않을 줄로 아옵니다. 만약에 우리 군사가 그 땅으로 깊이 들어간다 쳐도 저들이 허묘처를 지키면 조련이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아랜다.
촉병이 다시 경계를 범해 들어오면 어찌하오? 신이 예측한 바는 이번에 제갈량이 필연 한신이 몰래 진창을 지나던 계책을 본받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므로 신이 한 사람을 천거하여 진창으로 가는 길 너기로 보내서 성을 쌓고 막게 하오면 만에 하나도 실수함이 없을 줄 아옵니다. 이 사람은 신장이 구척이요 팔이 길어 활을 잘 쏘며 깊이 지모와 방략이 있는 터라 제갈량이 침노해 오더라도 이 사람이 좋게 당해낼 줄로 믿사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군가? 조예가 크게 기뻐하니 사마이가 아랜다. 태원 사람으로 성은 하기요 이름은 소 자는 백도라 하는데 자폐장군의 관작을 띠고 하서지방을 진수하고 있사옵니다. 조예는 그의 말을 조차 학소에게 진서장군을 터하고 진창 가는 어기를 지키도록 하여 사자에게 조서를 주어 떠나보냈다. 그러자 문득 양주 사마 대도독 조휴가 표문을 올려왔다고 고하는데 그 내용인즉 동호의 파양 태수 주방이 자기의 고을을 들어 항복하기를 원하면서 가만히 사람을 보내서 7가지 사항을 들어서 동호를 가히 깨뜨릴 수 있다고 하니 빨리 군사를 내어 취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조예는 표문을 어상 위에 펴놓고 사마이와 더불어 같이 보았다. 사마이가 이 말이 극히 지당하오니 오는 마땅히 멸할 수 있사옵니다. 신이 바라옵건대 일군을 거느리고 가서 조유를 돕고자 합니다. 하고 아뢰는데 이때 문득 반열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섰다. 동호 사람의 말은 변덕이 많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뿐더러 주방은 지모가 있는 사람이라 필연 항복할 마음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는 적을 꼬이는 간계일 것으로 아옵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그는 바로 건의 장군 가규였다. 사마의가 이 말도 듣지 않을 수 없사오나 이 기회를 또한 잃어서는 안 될 줄로 아옵니다. 하고 아뢰니 조예는 중다리 가규와 함께 가서 조유를 돕도록 하오 하고 분부했다. 두 사람은 명을 받고 곧 떠났다. 이에 조유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바로 한성으로 향하고 가규는 전장군 만총과 동안태수 호지를 거느리고 양성을 거쳐 곧장 동관으로 향하고 또 사마이는 본부병을 거느리고서 바로 강릉으로 향했다. 한편 오왕 손건은 무창의 동관에서 여러 관원을 모아놓고 이번에 파양 태수 주방이 가만히 표문을 올려서 위에 양주 도독 조휴가 우리 경계를 범해 들어올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왔소. 주방이 거짓 흉계를 써서 가만히 7가지 조목을 들어 위병을 중지로 깊이 꼬여 들이기로 했으니 내가 복병을 베풀어서 사로잡으려 하오. 위병이 벌써 3길로 나누어 들어왔소. 경들은 어떠한 고견을 가지고 있소? 하고 물으니 고옹이 나서며 이 일은 600원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을 줄로 아옵니다. 하고 아랜다. 손건은 크게 기뻐하여 육손을 불러서 보국대장군의 평북도원수로 봉해서 어림 대병을 통솔하게 하고 임금의 일을 대신 행하게 하며 백모와 황호를 주어서 문무백관이 모두 그의 명을 듣게 하는데 손건이 친히 그를 위해서 손수 채찍을 넘겨주었다. 육손은 왕명을 받고 사은하기를 마치자 두 사람을 천거해서 좌우 도독으로 삼아 군사를 나누어 3길로 나가서 위병을 맞아 싸우기를 주품했다. 손건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 육손이 부기장군 주한과 수남장군 전종이오니 이 두 사람이 가히 보좌할 수 있을 줄로 아옵니다. 하고 아랜다. 손건은 그의 말을 좇아서 주한을 좌도독으로 삼고 전종을 우도독으로 삼았다. 이에 육손은 강남 81주와 형호의 무리 70여만 명을 통령하고서 주한은 좌편에 있고 전종은 우편에 있으며 육손 자기는 가운데 있어 삼로로 친병하기로 했다. 이때 주한이 나서서 조휴가 황족이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지모와 용맹이 있는 장수라서가 아닙니다. 이제 주방에 꼬이는 말을 듣고 중지로 깊이 들어왔으니 원수께서 군사를 들이치시면 조휴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패한 뒤에는 반드시 2길로 달아날 것인데 좌편은 곧 협속이요 우편은 바로 계거입니다.
이 두 길이 모두 산벽소로로 아주 험준한 곳이라 제가 전자황과 더불어 각기 일군을 거느리고 험한 곳에 매복해 있되 미리 나무와 큰 돌로 길을 막아 놓으면 조슈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유를 사로잡은 뒤에 바로 장구대진하면 힘 안 들이고 수춘을 얻어 허창과 낙양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계책을 올렸다. 그러나 육소는 듣고 나서 그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오. 내게 묘한 생각이 있어. 하고 말한다. 주화는 불평을 품고 물러나갔다. 육소는 제갈근의 무리로 강릉을 지켜 사마이를 막게 하며 각처 군마를 다 각각 조발해 놓았다. 한편 조휴가 군사를 거느리고 환성에 이르니 주방이 마중을 나와서 조휴 창하에 이르렀다. 조휴는 그에게 말했다. 근자의 조카의 글을 받아보니 조카가 말하는 그 7가지 조목이 심히 이치에 맞는 것이길래 천자께 주품하고 대군을 일으켜 삼로로 진병해 온 것이오. 만약에 강동 땅을 얻으면 조카의 공이 작지 않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카가 본래 꾀가 많아서 그 하는 말을 꼭 믿기가 어려우리라고 말합니다마는 나는 조카가 결단코 나를 속이지 않으리라 생각하오. 주방이 그 말을 듣자 통곡하며 곧 종인이 차고 있는 칼을 빼어 자기 목을 찌르려 든다. 조휴가 급히 만류했더니 주방은 칼을 짚고 서서 말씀드린 7가지에 제 간담까지 표현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그런 의심을 사게 된 것은 피시 동호 사람이 반간계를 쓴 것입니다. 만약에 공께서 그 말씀을 믿으시면 나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니 내 충성된 마음은 오직 하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고 간계하게 말한 뒤에 또 칼을 들어 목을 찌르려 한다. 조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는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어째서 이러오? 하고 주방을 끌어안는다. 주방은 곧 칼로 머리털을 썽둥 베어서 땅에 던졌다. 나는 충심으로 공을 대하건만 공께서는 나를 희롱거리로 삼으십니까? 이 머리털은 부모가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진심을 살펴주십시오. 조휴는 이에 그를 깊이 믿어 연석을 배설해서 대접했다. 연석이 파하여 주방은 하직을 고하고 돌아갔다. 문득 건의 장군 가규가 뵈러 왔다고 고해서 조휴는 들어오게 하고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이 사람 생각에는 동호 군사가 피씨 환성에 다 모였을 것 같으니 도둑은 경솔히 나가지 마시지요. 이 사람과 양편에서 협공하셔야만 적병을 가히 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대가 내 공을 뺏으려는 것이오. 하고 조유가 성난 소리를 한다. 또 들으니 주방이 머리털을 잘라서 맹세했다 하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옛날에 요리가 제 팔을 잘라 경기를 찔러 죽인 선례가 있으니 깊이 믿으실 것이 못될 줄로 압니다. 조유는 더욱 크게 노해서 내 바야흐로 진병하려는데 그대가 어찌 이런 말을 내어 군사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해놓는 것이오. 하고 좌우를 끄지져 그를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했다. 이때 여러 장수가 고했다. 출진에 앞서 대장을 베는 것이 군사에 이롭지 못하오니 잠시 용서해 주시지요. 조휴는 그 말을 듣고 가규를 베이지 않고 그가 데리고 온 군사로 영체를 시키게 한 다음에 몸소 일군을 거느리고 동관으로 나갔다. 이때 추방은 가규가 병권을 삭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조휴가 가규의 말을 들었다면 동호는 패했을 것이다. 이는 하늘이 나에게 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즉시 사람을 몰래 환성으로 보내서 이 일을 육손에게 알렸다. 육손은 장수들을 불러서 전면의 석정은 비록 산중이기는 하나 좋게 군사를 매복할 만하니 먼저 가서 석정의 펑퍼짐한 곳을 점거하여 진세를 버려놓고 위병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고 영을 내린 후에 서성을 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갔다. 이때 조휴는 주방에게 명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게 했는데 한참 가다가 저 앞은 어디요? 하고 물었다. 전면은 석정인데 군사를 칠만합니다. 하고 주방이 대답했다. 조휴는 그의 말을 좇아서 대군과 아울러 수레와 군사 기자재들을 모조리 가지고 나가서 석정에 진쳤다. 이튿날 초마가 들어와서 전면의 오병이 얼마인지는 모르오나
산허기를 지키고 있소이다 하고 고한다. 조휴는 깜짝 놀라 주방은 군사가 없다고 말했는데 어째서 군사가 있단 말이냐 하고 급히 주방을 불러 물어보려 했다. 그러자 사람이 고하는데 주방이 수하에 수십인을 거느리고 어디론지 가버리고 없다 한다. 아차, 내가 적의 계책에 속았구나 하고 조휴는 크게 뉘우치면서도 비록 그러하기는 해도 겁낼 것은 없다 하고 드디어 대장 장보를 선봉으로 삼아서 수천 병사를 거느리고 나가 동호 군사와 싸우게 했다. 양편 군사가 진을 치고 서로 대하자 장보가 말 타고 나가서 적장은 빨리 항복하라 하고 꾸짖으니 서성이 말을 달려나와서 맞는다. 서로 싸우기 두어합도 못 되어 장보는 그를 대적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서 조휴를 보고 서성이 원체 용맹해서 당해낼 수가 없소이다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조휴는 그러면 내 마땅히 기병을 써서 이기리라 하고 곧 장보에게 영을 내려 2만군을 거느리고 석정 남쪽에 가서 매복하라 하고 또 설규에게 영을 내려 역시 2만군을 거느리고 석정 북쪽에 가서 매복하라 이른 다음 내일 내가 친히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움을 도운 다음에 거짓 배에서 달아나 적을 북산 앞까지 유인해 올 것이니 호포 소리를 군호 삼아 삼면에서 협공하라. 그러면 반드시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두 장수는 계책을 받자 각기 2만군을 거느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매복하러 갔다. 한편 육소는 주환과 전종을 불러서 분부했다. 그대 두 사람은 각기 3만군을 거느리고 석정 산길로 질러 조휴의 영체 뒤로 나가서 불을 놓아 군호로 삼아라. 내 친히 대군을 영솔하고 가운데 길로 나갈 것이다. 이리하면 가히 조휴를 사로잡으리라. 이날 황혼에 두 장수는 계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이경의 1군을 거느리고 길을 질러 위병 영체 뒤에 이른 주환은 바로 장보의 복병을 만났다. 그런데 장보가 그것이 동호 군사인 줄을 모르고 앞으로 나와서 묻는 것을 주환이 한 칼에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위병이 곧 달아났다. 주환은 후군을 시켜서 불을 놓았다. 한편 전종은 역시 길을 질러 위병 영체 뒤로 나간 것이 바로 설교의 진중이라 그 자리에서 한판 크게 싸워 몰아쳤다. 설교는 달아나고 위병은 큰 손실을 받아 본체로 도망해 돌아갔다. 그 뒤를 쫓아서 주환과 전종이 두 길로 지쳐 들어갔다. 조휴의 영체안이 그대로 벌컥 뒤집혀서 서로들 치고 부딪힌다. 조휴가 황망히 말에 뛰어올라 협석도를 바라고 달려가는데 서성이 수많은 군말을 이끌고 큰 길로 쳐들어왔다. 위병이 죽는 자가 부지기수요 목숨을 부지하려는 자들은 모두 옷과 갑옷을 벗어던지고 달아났다. 조휴가 혼이 허공에 떠서 협석도로 죽을 힘을 다해 말을 달리는데 호련 한때의 군사가 소로로 지쳐나온다. 보니 거느리는 대장은 바로 가규다. 조휴가 놀란 가슴을 적이 진정하자 참귀한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어 내가 공의 말을 듣지 않다가 과연 이 패배를 보았소이다 하고 말하니 가규가 도독은 빨리 이 길로 빠져나가십시오. 만약에 오병이 나무와 돌로 길을 막는 날에는 우리는 다 죽게 돼요 하고 말한다. 이에 조휴는 말을 급히 몰아나가고 가규는 뒤를 끊었다. 가규가 나무들이 무성한 곳과 험준한 소로에 기들을 많이 꽂아놓아 의병을 삼았더니 서성이 뒤를 쫓아오다가 산언덕 아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는 매복이 있는지 의심하여 감히 뒤를 더 쫓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이로 인해 조휴는 죽을 목숨이 살아난 것이다. 서마이는 조휴가 패한 소식을 듣자 저도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한편 육손이 바야흐로 첩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서성, 주환, 전종이 모두 돌아왔다. 노획한 수레며 마소며 나귀와 노새, 군사 물자와 기계들이 셀 수 없이 많고 항복받은 군사가 수만여 명이다. 육손은 크게 기뻐하며 곧 태수 주방과 여러 장수와 더불어 군사를 돌려 동호로 돌아갔다.
오왕 손권은 문무 관료들을 거느리고 우창성에서 나와 육손을 어계로 받쳐서 영접해드리고 여러 장수에게 모조리 관작을 올려주며 상을 후히 내렸다. 손권은 주방에게 머리칼이 없는 것을 보자 경이 머리를 잘라 이 큰일을 성취했으니 공명을 마땅히 죽백에 남기리라 하여 위로하고 즉시 주방을 봉해서 관내우로 삼고 크게 연회를 베풀어서 승전을 경하했다. 육손이 아랜다. 이제 조유가 크게 패해서 위가 이미 담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주공은 국서를 써서 사자에게 주시고 서천으로 들어가 제갈량에게 군사를 내어 위를 치게 하소서. 손권은 그의 말을 좇아서 사자에게 글을 가지고 서천으로 들어가게 했다. 동호 육손이 능하게 꾀를 쓰니 서천에서 군사를 또 통하게 되는구나. 공명이 다시 위를 치러 나가니 승패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